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요, 한가위나 설 이런 명절 때 근무를 하다 보면 꼭 어디선가 전해지는 끔찍한 사건 소식에 갑자기 바빠지곤 합니다. 물론 이번 명절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대 발달장애 청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또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20대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사건엔 티플에서는요, 그 두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중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중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추석에 발생한 두 사건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대 발달장애 청소년 존속 살해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휴 기간 동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청주에서 15세 아들이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 하며 어머니에게서 야단을 맞자 평소에 거동이 불편한 친누나를 자기보다 더 챙긴다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더해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예, 20대 청년이 아버지 살해 사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해하면 보통 법에서 존속 살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사건은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버지에게서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를 그만 보라는 꾸중을 듣자 집안에 있던 흉기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는 것인데요. 무직 상태인 20대 아들은 평소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듯하지만 또 다른 두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두 사건 보면서 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두 사건의 공통점은 존속 살해라는 점이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신질환과 살인, 존속 살해 등의 강력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렇죠. 일단 최근 우리나라에서 존속 살해 범행만을 놓고 보면 존속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장애나 질환을 가진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물론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폐라고 통칭하는 발달장애 겪고 있거나 혹은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겪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분들을 이런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상당히 좀 서운할 생각들이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같은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단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 또는 그 상황이나 관계들에서 특이한 점을 찾고 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면 정신질환이 이 같은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하고 짐작을 일단 하게 되고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정신병력 그리고 참혹한 사건 연관관계가 있긴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년에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 정신장애 범죄자가 범죄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범죄자의 1%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몇 프로, 2.45% 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들을 보실 때 약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정신질환 질병 코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숫자는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가족들이 볼 때 정신질환이 의심이 된다 해서 일단 진료를 받은 사람 전체를 다 합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찰 통계 연보는
일단 정신질환이 확인된 숫자 를 말하는 거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신질환 자체가 참혹한 사건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인 것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범죄자들 중에 범죄자 중에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제 경험으로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컸던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뭐 현대사회 살면서 요즘엔 정신질환보다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뭐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마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처벌 수위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낮춰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속 살해 사건들만 놓고 보면 존속 살해를 저지른 사람 중에 어떤 통계는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장애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존속 살해를 넘어서 전체 살인 사건만을 놓고 보면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뭐 변호사님 나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 검사하시면서 직접 수사 지휘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많은 사건 접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가운데서 진짜 뭐 이거는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거 반대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존속 살해 사건은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존속 살해 사건의 피고인들 중에는 이제 10수년간 입원 퇴원 이렇게 계속하고 또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또 약물 복용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물이라는 게 또 복용하다 보면은 중단하거나 또 교체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뭐 상태가 최근에 악화됐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되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존속 살해를 넘어서 전체 살인 사건만을 전체를 개관해서 보다 보면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증명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10조 2항이 심신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이게 필요적이 아니고 임의적 감경이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신미약을 증명하려다가 정신감정 결과 거짓으로 즉 정신질환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존속 살해,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 간에 벌어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그걸 치료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다 이런 거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군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요즘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자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 저도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심신미약을 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또 합니다. 참 그래서 그런데 그 부산 돌려차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나는 술에 취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뭐 심신미약 상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법원 여전히 술에 대해서 관대한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술에 관대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의 변화로 인지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주치 감경을 매우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1심에서 주로 피고인 측이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 법원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범행 영상 등을 아마 예. 면밀히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의사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검사에서 수사 지휘해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아픈 건지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법원에서 재판하시는 법관도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면은 그럴 때는 또 법을 좀 세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건 그런 법을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제도적으로도 예. 많이 반영이 돼 왔고요. 예. 실제로 그런 어떤 판사님들의 법원의 어떤 자의적인 그 폭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예. 이제 그 심신미약과 관련된 처벌 규정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또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때 그 형법 10조 1항과 2항 그러니까 심신 상실, 심신 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2018년에는 형법 10조가 개정돼서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이 폐지되고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되어서 설령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개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법이 좀 관대하게 판단했던 이유가 그분들에게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들마저 혹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예, 일단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전문가의 감정 그리고 그 외에 재반 이제 그 증거 자료에다가 또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앞서 또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법원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 주장하고 뭐 그래도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법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범죄들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들 예방하고 또 그런 범죄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철저한 또 처벌이 또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중 변호사였습니다.